제가 오늘 이제 그 거의 비슷한 주제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순서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이 요즘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문화 사회가 된다라고들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왜 우리가 지금 다문화적 전환을 맞이하는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또는 한국 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또 뭔가? 서구 사회는 다 이렇게 다문화 사회라는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가? 예를 들자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처럼 우리도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좀 있나? 뭔가 좀 다른 문제가 더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던져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김해시가 어디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김해 공항 있는 그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 옆에. 김해시라 그러면 그렇게 여기 혹시 김해시 출신 계십니까? 아, 그쪽은 잘 아니신. 네. 그래서 김해시 하면 우리는 김해 평양, 김해 국제공항 옛날에 뭐 이런 걸로 더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평야지대 왜 갑자기 외국인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김해가 나오는 사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아까 그 사례를 나중에 그 강의 끝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주민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현상은 전혀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는 이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혹자는 지금을 대이민의 시대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이 뭐 세계화다 뭐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돈과 사랑과 물자와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양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된 거는 다 아시죠? 우리는 이거를 세계화 시대, 지구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화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대이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옛날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주를 하게 된 거? 이주가 최근 요즘 비행기 생기고 나서 생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이민이라고 별로 안 불렀을 뿐이지 인류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일까요? 지구가 막 생기고 공룡 살고 막 이럴 때, 자,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시대 정도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선사시대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역사책으로 나와 있는 역사시대만 우리가 거슬러 가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 뭐 한국의 고조선, 뭐 아니면 로마? 뭐 이런 아주 옛날 고대시대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도 배우셨을 거예요. 서양 문명 어디서 발생했나요? 라고 했을 때 어디? 4대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 문명 뭐 이집트 아니면 뭐 저기 그리스 저기 남쪽에 크레타섬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거기가 뭐 발견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그 문명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인류의 문명은 사실은 이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류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디선가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죠?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한 그들은 등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디론가 움직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어디론가 갔다면서요. 전 세계로 퍼졌다면서요. 인류는. 자, 그 썰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인류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옛날 옛적에도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고 심지어 태평양도 물론 바다를 이렇게 뗏목 타고 건넌 건 아니고 육류로 이렇게 돌아갔죠. 빙하기 때는. 자, 그렇더라도 어쨌든 나름 대이동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이민의 시대는 비단 오늘날 21세기 현상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 밀러라고 되게 유명한 이주학자인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이동하는 인류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마이그런트라는 이제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인류의 문명은 이민의 결과물인 거죠. 그때는 이 국민 국가가 없었을 시절이어서 이민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보편적인 언어인 이주, 마이그런트는 이미 이주자들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야 규모가 적겠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빨리 대규모로 더 다양하게 더 전면적으로 이제 이민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 OECD라든지 여기는 지금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저널인데 이런 저널이라든지 거의 모든 국제 사회의 많은 미디어들이 지금은 대이민의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한국은 굉장히 늦게 가는 가장 후발주자로 가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특히 OECD 국가와 이제 서구는 이미 이민의 거의 홍역을 앓고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류가 당면한 현안이다. 한국은 최근에서야 그동안 억제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 클럽에 가입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본의 아니게 집에 있게 되고, 그쵸?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되고, 우리가 디지털로 소통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굉장히 현대 인류가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특기인데 비행기 못 타죠. 어디 집 밖에, 아니 우리나라는 락다운이 안 됐지만 외국은 락다운을 시켰거든요. 나오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인류의 그 모빌리티, 이동이 인위적으로 잠시 제한되었던 굉장히 모순적인 몇 년을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주가 폭발적으로 거의 보복하듯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 한 2019년 이후부터 시작돼서 한 2020년, 21년 정점 찍고 22년부터 서서히 해소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이제 해소된 국면이라고 보는데 2022년 이후에 나온 이주 통계들을 보면 그 그래프가 너무 명확해요. 모든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어디 한순간 딱 꺾입니다. 그죠? 낮게 막 갔다가 다시 팍 올라가요. 이게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이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특히나 휴먼 모빌리티, 우리의 이동성을 어떻게 보면 제약했던 사건, 인류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주를 보는 데 있어서 이 팬데믹 비포 애프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이주는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이주가 증가하냐라고 이제 통계를 내보니 OECD라고 아시죠? 그 OECD에서 이주 통계를 맨날 내요. 왜요? 여기 왜 이렇게 이주에 관심 많죠? 여기 무슨 경제 뭐 이런 거 정치 이런 거 논의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죠? 왜냐? 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고 가장 현안이 이주예요. 이민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확대해야 되냐, 어떻게 개방해야 되냐, 왜냐.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생을 다들 경험하고 있어요. 노동력이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오래전에 꺾였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이미 꺾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안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한국도 이미 오래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사실은 그 성장 동력이 오래전부터 꺾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중에 특히 잘 사는 국가들의 클럽인 OECD 국가로는 이주민들이 주로 오죠. 그래서 그들 사회는 이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송출국보다 송출국은 일단 내보내면 끝나요. 일단 갔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무사하게만 잘 있다 와다오. 그래서 누가 가는지 누가 몇 명 오는지를 최근에서야 집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최대 송출국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주 노동을 나가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이들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자, 한국도 최근에 여기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OECD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이주 통계를 관리하고 이것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각국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이제 바이애뉴얼로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3년에 작년에 나왔는데 그 작년에 나온 통계책은 실제로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것은 2022년이고 출판된 거는 2023년 겁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 2023년에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국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이주 논의에서는 한국을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 아니, 아시잖아요. 이주 대국인 뭐 미국, 캐나다 뭐 여기에 뭐 거의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뭐 다문화로 한다 그래도.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은 너무 미미했으므로 별로 국제사회에서 이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사례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팬데믹 이후부터 세계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왜냐? 뭐 단순히 한국이 남들보다 많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도 전 인류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이런 이민사회로의 개방은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동안. 그래서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의하면 이제 뭐 요약을 해요. 작년 트렌드 어땠느냐 이제 하면 일단 정주영 이주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뭐 숫자 자체도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정주가 뭐냐면 살러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비자를 받든가 뭐 그런 비자는 엄청 제한돼 있어요. 영주권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다른 걸로 바꾸고, 예. 그래서 비자를 바꿔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계속 갈아타면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계속 갱신하던가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한번 뭐 3년짜리로 왔지만 사실은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주영 이주자가 기록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뺀 숫자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500만이 한 큐에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빼고라도 600만 명 이상이 사실은 정주하러, 남의 나라 살러 갔다라는 뜻입니다. OECD 국가로 간. 그에 비해서 단기 체류라든지 뭐 한시적 이주자, 예를 들어서 3년짜리, 1년짜리 뭐 계절근로 이런 한시적인 비자를 받아서 그동안만 머물다가 끝나면 다시 오는 거. 이거를 한시적 비정주형 단기 체류라고 해요.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이주자는 250만 조금 한 25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사실은 살러 가는 사람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그들은 뭐예요? 가서? 노동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이주가 굉장히 많고요. 노동 이주는 혼자 가는 경우보다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미성년 자녀와 가족을 이제 데리고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는 노동을 하고 있는 자녀나 부모를 만나러 또 가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노동 이주는 패밀리 이주, 가족 다시 연합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닌데. 예. 보시면, 일단은, 물론 팬데믹 때문에 꺾였지만, 패밀리 이주가 일단 굉장히 반등을 하면서, 여기 워크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노동 이주자예요. 그래서 노동 이주가 가면 패밀리 이주는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이주가 급등하고 거기 연동해서 패밀리 이주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난민 신청도 신청 기록자 수는 역대급, 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급 천정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들이 OECD 국가로 신청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하느냐. 마침 작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책임자가 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저희 서울대에 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자나탄 샬로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딱 이렇게 그 강연 자료를 해서 제가 빌려왔어요. 이런 그래프를 이거는 그 책에도 없는 그래프거든요.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이주 전문가니까. 한국은 대표적인 단기 이주자 수용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한국 외국인은 엄청 많아지고 노동자도 엄청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거 아는데 그들을 단기 이주자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이들이 3개월 이상 체류하니까 장기 체류자로 분류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한시적인 비자를 받아서 물론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불법 체류가 되긴 하죠. 그런데 보통은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한국은 대부분 왔으면 기한이 지나면 다시 가세요 하는 이런 단기 체류형 비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문화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민사로의 전환은 이러한 단기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특징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민 대국들 있잖아요. 캐나다, 미국, 유럽, 뭐 독일 같은 데는 단기 노동자 중심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보셨잖아요. 정주 살러 간다니까요. 그리고 패밀리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 한 사람이 가게 되면 가족이 연달아서 오게 되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다 보면 또 거기 한동안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외국인 관리를 주로 정해진 기한을 주고 그 기한이 지나면 목적대로 있다가 목적이 끝나면 가세요 하는 그런 단기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기타 OECD 국가들하고 좀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민 국가들을 크게 어떻게 분류하고 우리는 어디 속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대표적인 나라들 생각나요.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그죠? 이민자가 뭔가 많은 것 같은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미 국가가 만들어질 때 이민 국가로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다문화 국가였어요. 시작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원래 다문화 구성원들인 거예요. 외국에서 누군가 자꾸 와야지 국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주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만드는 방법이 물론 이제 그 땅에서 누군가 출생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 전 세계에서 또는 그 땅에서 자국민을 만드는 거죠. 2세를 생산함으로써. 이런 나라들을 전통적인 이민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이민과 함께 시작된 나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아주 대표적인 전통적인 이민 국가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문화주의는 전 세계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라는 걸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그거 시행을 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런 다문화 제도를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 만들기라던가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주를 환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발 이민 국가라고 이제 그 미국 아닌 다른 이주 대국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독일 아시잖아요. 이주하면 요즘 우리 맨날 독일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랑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한국처럼 오랫동안 민족국가였어. 나름 민족국가.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노동력이 사라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빨리 아무나 오세요. 일하러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이제 이런 기조가 만들어지면서 인근 국가로부터 대규모 노동이주를 받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터키. 그죠? 예,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오기 쉬우니까. 육로로 오기 쉬우니까. 독일은 식민지를 거의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식민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가 많았던 나라, 프랑스 어떻게 할까요? 영국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기네는 전직 식민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제리, 모로코 등등 프랑스 아시죠? 축구팀 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민자의 아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의 그 식민지 연계를 활용해서 너무 급하니까 말도 되고 이미 수용력이 굉장히 높은 살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노동력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와 식민 모국 연계가 작동을 하던가 아니면 독일처럼 아예 인근 국가로 대규모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로 이주 노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던가 하면서 특정 일시부터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동 이주를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급작스럽게 이민국가로 전환한 국가들이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이제 선발 이민국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 후발이 있으니까 선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후발을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3번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후발 이민국가 누굴까요? 한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1번도 아니고 이제 2번도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민 국가가 되기 시작한 나라들이에요. 어디일 것 같아요? 일본, 대만, 그죠? 싱가포르, 홍콩 등등등 이제 이런 다 아시아 국가네요. 예, 대부분 다 아시아 국가입니다. 자, 이들 국가는 여전히 이번보다도 훨씬 더 민족주의가 더 강해요.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하고 심지어 서구도 아니잖아요. 식민지도 아니야, 전직. 그래서 이게 좀 선발 이민 국가들의 상황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맥락은 비슷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규범이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구 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인종주의, 우리는 인종주의를 하기도 좀 뭐하죠, 그죠? 인종에 따른 차별보다는 다른 방식의 차별 기제가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발전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이민국가로 전환 중인데 선발 이민국가하고 비슷한 루트를 밟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조금 다르다. 그 다른 게 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대만, 한국 요 세 나라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 중이에요. 너네가 이거 했어? 우리도 하면서 서로 베끼면서 지금 아주 비슷한 맥락, 지금 이주를 이민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도 거의 똑같고요. 고령화 사회로 전환, 세계적인 초저출생, 그리고 생산 가능 인류 급감, 뭐 이런,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세고요.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러니까 뒤늦게 시작했지만 대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굉장히 개방화로 가고 있고요. 일본은 굉장히 주저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엄청 주저하면서 말 안 해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 해요. 그러면서 한국은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늦게 가면서 이제 팔짱 끼고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던데 이거 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굉장히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호를 개방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냐. 그것만으로 안 되는 상황이 사태가 이제 벌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국민 계몽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민사회로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하게 전환을 하는 후발 이민국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전면적인 문호 개방보다도 우리가 너무너무 없는 거, 확실하게 없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섹터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머지 나라들도 다 그랬어요. 계절 근로자 등등, 농업 근로자들이었고, 공장 근로자. 우리도 독일처럼 단순 인력, 공장 노동자 등등 등의 단순 인력 중심의 단기체를 일단 가족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 선발 이민 국가가 실패했다는 이유를 가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후발 이민 국가들에서는 철저하게 정주불허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민 기조는 체류하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예요. 시간이 끝나면 가세요가 아직까지는 한국 이민 기조입니다. 그래서 단순 인력 중심의 단기 체류, 그래서 그 기간을 철저하게 법무부가 관리하면서 이민을 관리하는 굉장히 국가 관리형 이민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때는 전후 세계 전쟁 직후였고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기술적이고 정책적 수단이 덜 발달했을 때예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처할 때 전 세계 각국의 시행착오가 잘된 점, 못된 점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뒤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선발 이민 국가하고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민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수한 조건이 뭘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최신이에요. 가장 신상입니다. 이민 클럽에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민사회로 전환한 국가 하면 사우스코리아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 가장 최근에 이민국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그런 만큼 한국은 이게 법무부 용어, 제 용어가 아닙니다. 질서 있는 이민이 사실상 가능해요. 현재까지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목표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질서 있는 이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선별된, 통제하는 이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민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수용해 오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이런 기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서구하고는 조금 약간 달라요. 아까 봤던 그 전통 이민 국가나 선발 이민 국가하고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정치 제도 등등등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다른 점 뭐냐면 서구는 일단 이민을 먼저 한 거예요. 다문화주의를 먼저 했어. 그런 다음에 신자유주의 시장 주도로 이제 세계 시장이 통합되는 게 시대적으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외국인들이 많고 다문화주의로 막 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세계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문화주의라는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하는 다문화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민자들에게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차차 다 동일하진 않지만 부여해가는,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이니까 넌 차별받아야 돼 라던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뭐 특정한 그게 똑같으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근데 외국인이 영어도 잘 못하고 예를 들자면 문화도 잘 모르는데 잘할 리가 있나요? 당연히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그 외국인으로 인한 그 국적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주는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통합시키고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다문화주의가 되려면. 자, 그러려면 뭐겠어요? 정부가 돈이 많아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돈이 많을 때 시행했어요. 마침 그때가 뭐였냐? 서구에서는 그때가 복지국가 제도라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큰 정부예요. 세금을 많이 걷고 대대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주의 제도에 다문화 정책에도 쓰는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이제 정부가 작은 정부로 전환하고 전 세계가 시장이 통합되는 이 전 세계적, 우리도 지금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이 체제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죽박죽 되고 이제 막 북동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프랑스 뭐 던지고 북동하고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물론 문제가 쌓여 있었죠.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나게 문제가 쌓여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틀막 정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됐고 이제 축소를 하니까 지원을 민간 부분에 축소를 하고 각 가정이 알아서 비용을 대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 한마디로 뒤처진 자들이든지 특히 이민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은 굉장히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럼 다문화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는 저건데 경제 체제와 정치 경제 체제는 다르게 가는 거 미스매치.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민자들은 더 방치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큰 거시적인 배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어디서 뭐가 인종차별을 해서 뭘 던지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 개인의 일탈, 그 개인이 나빠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런 거시적인 제도가 변화하면서 구조가 변화한 거예요. 기존에. 그래서 받던 지원이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실업자가 되고 더 양극화가 되고 그들의 2세는 아까 패밀리가 다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방리유라는 곳에 한마디로 슬럼이죠. 서구의 슬럼.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우범지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무서워서. 이제 그런 동네가 다 이민자 동네가 되고 여러분들 잘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대도시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미국의 대도시에 한가운데를 가보시면 이민자 타운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문전성시예요.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예외. 그런데 한때 코리아타운도 한때 차이나타운도 한때 뭐였어요? 개토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도심에 남아가지고 이제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손을 안 쓰고 속수무책 맨날 거기서 총기 사고 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민자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건 물론 그렇죠. 이민자들이 사는 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가 우범지대 맞아요. 가장 저소득 지구고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혼자 자력갱생해서 잘 나가는 이민자 집단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인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거기서 예외지만 몇몇 예외적인 소수인종을 떼고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대략 난감이고요. 독일은 그나마 적극적으로 여전히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어서 망정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캐나다, 미국 굉장히 심각한 문제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이게 역사적인 흐름의 그 경로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서구 사회에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 조금 약간 달라. 한국은 신자유주의로 먼저 갔어요. 일단 아시죠? 1998년에 구제금융 받고 우리는 IMF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그냥 통합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시에는 재앙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한국은 살아남은 다음에 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해본 거예요. 서구 사회는. 그래서 한국은 이미 신자유주의가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같이 다문화주의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극적 다문화주의, 전면 개방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소수만 불러들이고 이제 내보내는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다문화주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신자유주의형 다문화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에 맞는. 그래서 정부의 복지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문화 정책을 처음부터 애초에 시행하지 않았어요. 서구와는 매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매니저블한 관리 가능한 인구들을 받아서 굉장히 소극적인 다문화주의를 시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서구 국가하고는 사뭇 다른 경로로 진입을 한 거예요. 시작을.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서구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도 저렇게 되게 확실해라고 반드시 볼 수만은 없는 점이 있다라는 구조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좀 이게 사실 은근히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로 옵니까, 한국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는 딴 데로 올 리가 없어요. 인천으로 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와요. 그래서 난민이든 뭐든 어떤 외국인도 모두 다 인천국제공항의 직결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이민국이 그냥 인천국제공항에 가 있으면 돼요. 뭐 다른 데 가 있을 경상남도인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국경 어떻게? 그래서 그게 최대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예요. 관리가 현실상 불가능하다. 어쩔 거야. 그래서 보트 피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중해 뗏목을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는 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그 보트피플의 그 진입로가 맨날 이탈리아 남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일일이 그 국경선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유럽은 애초부터 안 될 그림이었던 거예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통제란 불가능, 애초부터 불가능, 몰래 들어온 거 불가능. 미국도 보세요. 대통령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대요? 국경 단속. 근데 뭐 말이 국경이 심플하죠. 미국은 국경 일자인데 그 국경 엄청 길잖아요. 멕시코와의 국경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가 엄청 넓잖아요. 그 모든 해안선, 멕시코와의 그 엄청나게 긴 국경 어떻게 다 관리하죠? 사람을 다, 그래서 장벽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국경 통제가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경내로 들어오는 게 사실 가능해요. 목숨을 걸면 가능하다는 거죠. 용이하진 않지만. 근데 한국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어디로 들어오죠? 수영해서? 안 되죠. 그 위에서? 어머, 거기는 노스코리아가 있네요. 거기는 더 안 돼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국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도 여의치 않아요. 주변에 아무 나라가 없잖아요. 일본 정도나 있지. 일본도 도찐개찐이죠. 그래서 한국은 현실적으로 다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 출입국 통제가 사실상 100% 가능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 나가는 수 100% 추적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럽처럼 무슨 생긴 조약을 맺고 뭐 이런 거가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던 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테스트 베드인 거예요. 완벽하게 통제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정치력과 제도를 갖춘 나라가 이민 문호를 최초로 개방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구 사회는 못 해본 실험이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한국이 이제 선택의 순간들에 이제 시계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 그래서 몇 명이 있나, 한국에. 이렇게 보시면 좀 궁금하죠, 그렇죠? 한국에 대체 몇 명 있는가. 여러분들 뭐 혹시 뉴스 관심 있게 보셨나요? 요즘 한국에 외국인 몇 명 정도 있는가? 예, 최근 뉴스를 또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지금 제가 가장 최신 통계를 자꾸 찾아가지고 2024년 8월 현재, 요게 지금 가장 최신 통계예요. 263만 명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인구의 5.2%래요. 이게 뭔 말이냐? 계속 는 거예요. 2%대에서 5% 두 배로 늘었어요. 최근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한 12년 동안에.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에요. 우리는 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인구 5%가 왜 중요하냐?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인구 5% 이상이 이주 배경 주민이면 다문화 국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미 다문화 국가 된 거예요, 지금.
어느새 아니 언제 그렇게 됐죠? 막 이러는데 어느샌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가장 초입부라고 시작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전환의 초입인데 참고로 하시라고 옛날 통계긴 하지만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제 지금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만 왜냐면 이거는 팬데믹 때 숫자이기 때문에 포스트 팬데믹에는 엄청 많아졌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보세요. 미국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외국에서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란 말도 우리는 포리너라는 말을 그냥 쓰는데 미국은 포리너란 말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포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외국에서 출생한 주민이라고 그냥 불러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로 온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넘어요. 이거보다 지금 5,500만 명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거의 인구의 15% 훨씬 이상이 이미 이주 배경 인구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랄 숫자는 이거 사우디 이거 어찌 된 일이죠? 아니 사우디가 3등이었단 말이죠. 사우디가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요. 이주 순서로. 아니 그래서 아니 사우디가 언제 이렇게 됐나? 예, 사우디는 완전히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러면 외국인은 누구예요? 사우디는 외국인? 우리도 한때 갔잖아요. 중동 건설 인력으로 한국도 한때 가줬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한국은 그렇게 가다가 끝났지만 사우디는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주민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라던가 간호사라던가 특히 아기 보는 도우미,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같은 사람들 다 외국인이에요. 건설 노동자 완전히 외국인이고 그러면 사우디 사람은 어디야? 몇 명 안 되는 거죠. 자국민은. 왜냐하면 그 경제 규모를 떠받치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동 인구가 필요한데 자국민으로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노동 인력이 그래서 전원 인구의 40% 지금은 넘을 거예요. 40%가 외국인이래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동 인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사우디는 이미.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의 지금 1,700만 명 넘는데 독일도 인구의 한 2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초 유일무이하게 외국인으로 이주로 출생률 하락을 꺾었어요. 그래서 반등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들이 많이 낳아서 꺾었는데 독일은 데리고 와서 꺾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생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성공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한 돈과 어마무시한 노력과 엄청난 관용과 인내 끝에 독일은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의 갈등과 이제 노력이.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굉장히 미미하지만 숫자가 아시죠? 일본 인구가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꽤 많이. 그런데 지금 일본은 너무 지금 한마디로 너무 급해요.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급해요. 거기는 너무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서 뭐 지방 소멸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는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지금 일본은 이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사실 아니어서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고 있어요. 다만 일본 중앙정부가 모른 척할 뿐이에요. 일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다문화 국가라 하지 않아요. 그 다문화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들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활발하게 이민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온도가 조금 다르다. 이제 그래서 일본식으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일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대만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민 사회로 지금 전환해야 돼요. 대만도 한국 못지않게 초저출생에 여기도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지금 상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산 인구가 꺾이고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후발 이민 국가들에서도 선발 이민 국가들처럼 지금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민 인구를 지금 증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라 그러니까 좀 얼굴들이 좀 어두워지시네요. 자, 보시면, 답을 알 것 같은 질문들입니다. 자, 아까 260만 명이 지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거든요. 이 중에서 170만 넘게가 3개월 이상 좀 오래 체류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누가 제일 다수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했을 때 가장 대다수 집단은 누굴까요? 조선족. 베트남. 그러니까 조선족은 뭐고 베트남은 그냥 베트남 사람인 건가요? 중국? 중국 국적 조선족. 자,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제중동포 또는 외국 국적 한인, 그죠? 외국 국적,
한국인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은 외국인이죠. 국적이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숫자로만 봤을 때 가장 최대 다수인 집단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집단을 포함한 재외 동포예요. 외국 국적 동포인 거고요.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한 거죠. 이제 그렇게 들어온 수가 지금 최대 다수인 집단 맞고요. 진짜로 그 동일한 한인 아닌 사람들 중에서 최대 다수는 예,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의 느낌이 좀 맞네요, 그렇죠? 자, 대충 그러하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도 봤잖아요, 김해 그 사례처럼 여러분들 김해가 외국인들 엄청 많은 동네인 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몰랐죠. 그래서 아까 웬 김해라고 아마 다들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서울 아닌가? 경기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김해가 의외로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하고 조금 다른 동네에 외국인이 제법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안산, 서울, 또 어디? 잘 안 들려요. 어디?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다? 일단 안산, 서울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왠지 많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안산에 뭔가 국경 없는 마을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단원구. 거기가 뭔가 많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본 김해는 좀 의외였다. 그쵸? 그래서 김해는 뭐 1, 2등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구 규모에 비해서 외국인이 많은 거죠. 자, 이제 이런 지역들이 물론 많은데요. 의외의 지역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 남자, 여자 중 누구?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가? 이거 여러분들 좀 대충 느낌 오시죠? 응? 국적은 아까 어디 뭐 베트남도 나왔고요. 중국도 꽤 많을 거고. 자, 3등은 어딜까요? 3등. 응? 필리핀. 태국, 예, 필리핀, 태국 다 많아요. 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성별은 어떻게 할까요? 반반? 남자. 그 왠지 외국인 노동자면 남성이 떠오르시죠? 왜죠? 그죠? 방송에서 맨날 남자만 보여줘서. 그런데 실제로 남성이 91%예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는. 진짜로. 그래서 맨날 등장하면 남성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종사 업종하고 관련되겠죠. 왜 남자가 저렇게 많은가?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공장, 건설, 어디? 선박, 농촌.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서울이라면서요. 이거 다 서울 아니잖아요, 지금. 어찌 된 일이죠? 서울에는 다른 종류의 외국인이 있다는 뜻인가요? 유학생. 네, 그러합니다. 지금 저는 외국인 노동자 물었잖아요. 서울에는 기타 등등 다른 외국인들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네 모든 곳에 많은 게 아니고 동네마다 달라요. 일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많으냐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등등 이제 뭐 이런 우리의 상식을 좀 약간 넘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혼 이민자. 그럼 우리나라가 다문화라는 말을 붙이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집단은 사실은 결혼 이민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가정. 그래서 그 부부 중에 한쪽이 한국인이어야 돼요. 둘 다 외국인은 정책의 대상이 아닌 다문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외국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한국의 정책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란 말 쓰지 않고요. 다문화 사회 쓰지 않아요. 그런 말. 잘 들어보시면 다문화 가족만 있어요. 정책 용어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말을 좁게 국제 결혼한 가정에 한정해서 쓰는데 국제 결혼한 가정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왠지 외국인 여성이 많을 것 같죠. 그렇죠? 네, 한 80%가 외국 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결혼 이민 여성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 이민자 중에서 여성이 외국인 이제 신부로 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죠? 농촌에 많을 것 같아. 왜요?
그쵸.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자, 이거 잠시 하고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리의 이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아직도 결혼 이민 여성은 왠지 농촌에 다 있을 것 같으다. 지금 여기는 농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 이민 여성을 본 적이 없는 이유다. 라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죠.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게 뭘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수치들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굉장히 많은 수가 역시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상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외동포. 한국에서는 F4라는 비자를 줍니다. 이게 그 유승준 씨가 그토록 받고자 했던 바로 그 비자입니다. F4. 그 F4가 아니고 이 F4예요. 그래서 F4 비자가 뭐냐면 F가 패밀리 약자예요. 여기서 F로 시작하는 거는 가족관계, 혈연관계 있는 자들한테 주는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지 방문용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을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제약이 다른데 노동 허가 비자가 아니다. 그래서 패밀리 비자인데 한국은 재외동포들에게 다 이 패밀리 비자를 줘요. 모든 재외동포는 아니고요. OECD 국가 출신 재외동포는 무조건 F4를 줘요. 그런데 OECD 출신이 아닌 뭐 중국같이 아닌 국가는 한마디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 몇 점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졸자라던가 숙련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지만 이 F4를 받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고 나머지는 다른 비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소극적인 다문화주의. 재외동포라고 무조건 양팔 벌려 대환영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재외동포에도 급을 두고 있다. 그래서 OECD 출신 국가들은 묻지마 F4. 일단 다 F4 받을 수 있고요. 출신국에 따라서. 그 OECD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4가 제일 많다. 지금 전체 외국인 중에서 21.4%네요. 엄청나게 4분의 1이잖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이 역시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비전문 취업이라고 불리는 E9이라는 비자입니다. 이 E9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잘 외워두세요. 이 E가 employment, 고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용 허가로 주는 비자 앞에는 다 E가 붙어요. 그래서 숫자가 앞으로 갈수록 숙련 전문직, 뒤로 갈수록 비숙련 전문. 한국은 이런 것도 엄청 구분하기 쉽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E1은 누구한테 준다? 외국인 교수. 아시겠죠? E2는 외국인 강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외국인 무슨 기술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F3, 뭐 F4 이런 거 주고요. 그래서 뭐 연예 뭐 금메달 따고 뭐 이런 뭐 문화체육 예술인 F6 주고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 이제 E9은 한마디로 비전문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E9부터는 이제 E8부터는 비전문직이다. 그래서 E8은 누구냐면 계절 근로자. 한시적으로 이제 그 농번기 때 와서 이제 농촌을 도와주고 가는 이제 그런 노동자고, E9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공장에 주로 취업해 있고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 노동자들이 이 E9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오는데요. 이게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장하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가 조약을 맺어서 국가가 이제 중개를 하는 거지 사사로이 취업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E9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12.6%, 이게 예전에는 10%도 안 됐거든요. 근데 금방 12%가 돼서 지금 E9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방문 취업인데, 방문 취업은 뭐냐면 E9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재외동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비숙련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인데 비숙련 재외동포, 그러니까 H2라는 비자를 주는데 E9 비자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서비스업, 식당 뭐 이런 것들도 다 F4 아니면 이 H2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연도를 쭉 보시면 뭔가 지금 중국 나라별로 봤을 때 중국 압도적이잖아요, 그죠? 왜? 동포들 때문에, 제중 동포 때문에 압도적이에요. 아까 재외동포 엄청 많잖아요. 재외동포 대부분이 80%가 제중 동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좀 추세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외동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외동포 중에서 장기 비자로 전환한 사람은 더 많아져요, 숫자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국내에 뭐 고려인 등등등 아니면 뭐 재미교포 등등 다 해서 재외동포는 100만이 안 돼요.
한 80 몇만, 90만 가까이. 그래서 한때는 얼마 전까지 100 몇십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좀 줄고 있다, 재외동포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 재외동포가 한 전 지구적으로 한 몇 명쯤 되시는지 아시나요? 응? 250만? 800?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최근에 생긴 거 아시죠? 인천에 생겼어요. 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가보시면 숫자가 맨날 변하긴 하는데 지금은 한 700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뭐 800만일 때도 있고 750만일 때도 있지만 여튼 최소 700만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한인이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거의 중국 다음으로 큰 디아스포라를 가진 나라예요.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처음에 주이시들 때문에 생긴 거 아시죠? 유대인들. 실제 유대인은 이제 누가 유대인인지도 잘 세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들보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500만 정도가 화교라고 불리는 차이니즈 디아스포라인데 뭐 그들이 뭐 압도적인 세계 1등이고요. 2등부터는 뭐 2, 3, 4, 5등은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도 그 클럽에 껴있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를 거느리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이런 예외성이 좀 있어서 이게 일본이나 대만하고도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외국 국적 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이네요. 역시나 여러분들 정확하십니다. 80% 중국이네요. 80% 중국, 제중 동포, 조선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체류 자격은 아까 그 F4라고 불리는 비자를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 60%. 좀 제중동포가 다 이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상당수 제중동포는 A4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F4는 우리가 아는 그 OECD 출신의 재미교포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고 또 다수의 또 제중동포 중에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숙련직으로 전환하셨거나 이제 영주권을 땄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체류 신분이 변화됐는데. 다수가 아직 여전히 다른 비자로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 비자로.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재외동포도 되게 많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민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고, 그래서 한국의 법무부 모든 문건을 보시면 그 외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시면 분류법이 그래요. 이름을 재외동포라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게 정책 용어예요. 제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써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재외동포한테는 어떻게 하고 기타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비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체류 자격을 누구한테 주냐라고 했을 때 재외동포용이냐 아니면 외국인용이냐 항상 따로 구분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재외동포가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또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숙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처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재외동포는 1차적인 포섭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제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 1차적으로 고려하는 집단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 정책은 좀 따로 마련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결혼이민자가 우리가 신문지장에서는 맨날 보고 듣는 말인데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7만 명 정도가 결혼이민자고 지금 기여한 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5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재외동포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이들이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될까요? 정책까지, 다문화 정책까지 만들면서. 뭐가 달라요? 결혼을 했다. 그죠? 국민의 배우자잖아요. 비자 이름이 국민의 배우자예요, 진짜로. 그래서 국민의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배우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시민권 예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어쨌든 간에 한국의 국민이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대우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기타 다른 사람들과 왔다 가는 노동자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정착시켜야 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이 뭐 제한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은 당연히 정착의 대상으로, 정주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민자가 보면 근데 좀 우리가 예상과는 달리 아까 농촌에 산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보세요.
물론 경기도도 농촌이 있습니다만, 자, 그들은 어디 살까요를 봤을 때 압도적인 다수가 1번 경기도, 2번 어디예요? 서울이네요. 저기 무슨 어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저기 산골 뭐 이런 데, 어촌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죠? 서비스업. 그들은 뭐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죠. 근데 왜 그들이 선택해서 갔을까요? 저기로 서비스업이 많으니까 경기도로 갔을까요? 아니죠. 남편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갔겠죠. 그렇죠. 남편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 우리 남편 서울에 사네? 서울 시민이 된 거죠. 그들이 뭐 서울을 좋아해서 서울에 온 게 아닐 거예요. 물론 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로 왔을 수도 있지만, 뭐냐 그 말이, 국민의 배우자잖아요. 그럼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정비례하겠죠. 그래서 국민이 어디 제일 많아요? 수도권, 경기도. 3등 보세요. 3등 누구예요? 인천이잖아요. 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결혼 이민자도 당연히 많다. 그 이유는 국민이 제일 많다. 그 사람 숫자대로 거의 비례해서 따라가는데 왜 우리는 농촌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언론에 맨날 농촌 아주머니들만 나오잖아요. 왜 그 농촌에만 주목을 받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다 경기도 아파트에 살아요.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삽니다. 자, 왜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그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느냐라는 어떤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희망과 이런 것들이 그들을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좀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재생산, 농촌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노인들만 있는 이런 농촌에 그들이 와서 한국 여성이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이 재생산 역할을 대신해 주는,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통계 미스매치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가면 많아요. 왜죠? 체감온도. 상대적인 체감온도. 원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면 국제 결혼 커플이에요. 아이를 낳았다 하면 국제 결혼 가정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의 체감 온도는 당연히 엄청 높아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보세요. 외국인 이웃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관광객인지 유학생인지 알게 뭐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 속에 묻힌 이런 대도시의 인구들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인구가 적고 특히 재생산 인구가 월등하게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들의 대표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들이 농촌에 있는 결혼이주 여성을 주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감상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중요성이라든지 존재감이 농촌 사회에서 훨씬 클 수 있다. 사실은. 왜냐면 거의 그 동네 유일한 젊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보면 젊은 세대는 전부 다 외국인이고요. 농촌 가보면 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결혼이주 여성은 농촌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숫자는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비자를 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노동 가능한 비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비자가 있어요. 근데 노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인 비자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자가 마음대로 일단 한국에 일단 오면 다 공장으로 가고, 아까 뭐 이제 도시로 가는 이유가 공장이 거기 있고 서비스업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는데 일부 맞아요. 반은 맞는데 어떨 때 맞냐면 그들이 그렇게 막 가도 될 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취업을 해야겠어. 식당에. 그럼 식당이 많은 데를 가야겠죠. 도시로. 이제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요. 애초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애초에 비자 제도로 이들의 그 체류 신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류 신분이 다 똑같지 않다. 엄청 다르다. 그래서 이 비자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가 하면 이 이름에 따라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디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인 거 다 알고 텔레비전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맨날 서울 한번 가고 싶어요.
뭐 어디죠? 롯데월드 되게 가보고 싶어요. 강화문 가보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래서 아니 서울을 왜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올 일이 없다는 거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픽업 당해서 어디 모처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단 2박 3일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면 사장님이 자기 데리러 온대요. 태우러 오는 거예요. 밴 가지고. 그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 가는 거죠. 여기 도착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아까 뭐 김해일 수도 있고 경기도 어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나는 서울이 좋으니까 서울에 갈 거야 라고 해서 서울로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한국의 아까 그 비자 정책이 단기 체류형,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관리 통제형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외국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까 봤던 E9이라고 불리는 비전문 취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통제를 받는, 모빌리티 통제를 받는 그런 비자고요. 그 다음 방문 취업도 뭐 이들 재외동포에게는 사실은 모빌리티를 구속하지 않아요. 가든가 말든가. 다만 허가된 그 기간 안에서 허가된 일만 하고 허가된 기간이 끝나면 가야 됩니다. 그 점은 똑같아요. 다만 수도권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시골에 가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에게는 그 자유가 있지만 이 비전문 취업인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한 그 공장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 그래서 유학생은 애초에 자기가 등록한 학교에 가야죠. 그 학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막 어디 많고 막 마음대로 서울이 좋고 경기도 좋으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일부는 맞지만 상당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결혼 이민도 그녀들이 원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거기 있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이주민들은 뭐 영주권자라던가 재외동포라든지 몇몇에 국한된다.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외국 인력을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그래서 다양한 비자를 서로 다른 비자를 줘서 그 비자별로 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없는 비자도 있고, 그 좋은 비자겠죠. 상대 가지고 싶은. 근데 그런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비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꽤 복잡하구나. 외국인이 한국에 뭐 인천공항에 들어오서 그다음부터 다 자유의 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외국 인력을,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노동 가능 외국 인력을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문 인력이 있을 것이고, 이거 왜 안 돼? 전문 인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준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이라고도 부르는 중간 이제 사무직 같은 중간 인력이 있고, 단순 기능직이 있어요. 공장 노동자라든지 농촌 일손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외국인은 대부분 어디? 단순 기능직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고, 전문직이나 숙련 기능 비자로 오는 사람들은 수가 있어요. 한국도 있는데 굉장히 수가 적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책을 핀 적이 없답니다. 왜냐? 아주 국내 노동시장하고 상충할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급하지 않고 가장 당장 시급한 농촌 인력이라던가 제조업 노동자들을 일단 대대적으로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자였던 거죠.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인민국가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단순 기능 인력 중심의 그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하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숫자적으로는 제일 그 나라에서 다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후에 점차 전문 인력이 늘어나는 이제 순서를 띱니다. 근데 한국도 그럴 예정인데요. 근데 한국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최근까지 단순 기능 인력만 막 생각했는데 그새 한국은 전문 인력도 부족해지고 있대요. 특히 서울은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단순 기능 인력이 많지 않아요. 서울은 어차피. 그래서 서울에서 모자라는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다 숙련 기능 일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자체는 여전히 단순 기능 인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어떤 지자체는 꼭 그런 게 아닌 거죠. 숙련 기능 인력이나 전문 인력도 부족한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도 이민자에 대한 게 다문화 사회로 똑같이 진입을 해도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지역별로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 이제 이민 사회로 오래전에 전환한 외국을 보면 지자체들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다 정부가 컨트롤을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 등등등등은 다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 점점 더 성숙하게 진화할수록
지자체 특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원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단순 기능 인력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중요한 용어여서 여러분들도 좀 숙지를 하셨으면 해서 복잡하지만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했던 E9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그 관리 프로그램 이름이 EPS 고용허가제예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이에요. 그래서 고용을 허가하는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허가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말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허가조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더 자유로운 비자예요. 근데 이것은 허가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굉장히 지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맨날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요거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2004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한국은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연수생이었어요. 노동자가 아니고 외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 장치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잘 사는 나라로 진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노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산업연수생을 없애고 이들을 이제 계약서를 써서 공식적인 노동자, 임금 계약서를 쓰고 하는 그 공식적인 노동자로 수용해야겠다라고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억나시나요? 2004년도 지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국은 탈산업화, 산업구조 제조조정을 막 겪고 있던 차였어서 그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생산직 중심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것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어떤 서비스업이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수익이 안 남는 거예요. 그 개인이 자영업으로 공장을 운영해서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점점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인건비 난에 허덕이면서 사장님들이 다 폐업을 하거나 어디로 갔다? 중국, 그죠?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이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견디다 도산하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비스만 가지면 돼 라고 하면 되나요? 국가 전략상으로 물론 그 경제 수지 타산적으로는 생산성이 그게 더 높죠. 예를 들면 뭐 보험이라든지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높죠. 하지만 그 경제의 그 건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이 더군다나 자동차 지금은 반도체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러려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다 어디서 생산해요? 사방에서 가져오죠. 외국에서. 그런데 그 모든 부품이 다 중국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국에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에 가능하게 해줘야겠다.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배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빨리 시스테마틱하게 잘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될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급한 그걸 뿌리 산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용접이라든지 표면 가공이라든지 이제 등등등. 그래서 제조업을 하기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야 하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 여전히 지금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조업체들이 인력난을 겪은 거는 최근 일이 아니에요. 이미 20몇 년 전부터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어서 도산 직전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걸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뿌리 산업을 보호하고, 그래서 뿌리 산업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뿌리 산업으로 등록을 하면, 신고를 하면 외국인 노동자 1.5배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을 처음에는 육성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농촌에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또 농업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 기능은. 그래서 이제 농촌으로도 굉장히 많이 배당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 즉 한마디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업종을. 그래서 허용 업종을 정부가 관리해요. 필요에 따라서 쿼터를 여기를 늘리고 저기를 늘리고를 수시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완벽하게 숫자를 쿼터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도 조정해요.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몇 명이니까 올해는 몇 명, 이런 것도 정부가 계속 조정을 합니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그리고 이제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도까지의 성적. 이제 이런 것들을 점수제로 해가지고 다 반영을 해서 국가가 국가별로, 업종별로, 지역별로 이 쿼터를 다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EPS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G2G가 뭐냐면 가버먼트예요. 그래서 정부 대 정부가 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면 한국이랑 태국 정부 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동자를 데려오기 괜찮은 나라들, 그죠, 가능한 나라들, 인력이 있고 우리랑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들이 원하고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MOU를 맺어주는 거죠, 중앙정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맺은 MOU 국가가 16개였는데 최근에 17개, 키르기스탄까지 포함해서 17개가 최근에 됐어요. 그래서 이 17개국으로만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 나라에서만 온다. 아무 외국에서 오지 않는다. 그들의 숫자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통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노동자를 모집하면 고용주는 지방고용센터에다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용접 인도네시아 5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해외에서 다 모집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을 쫙 세워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3년도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시험 보고 나서. 여기 오려고 어마무시하게 줄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서로 오려고 지금 엄청 줄 서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어 시험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 사람, 아까 봐도 한국어를 좀 하잖아요. 잘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한국어 시험도 강화하고 해서 아무나 오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관리된 인력들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입국 전에 이제 거기서 표준 계약서를 이미 써요. 그래서 이제 사인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안산시 무슨 공장이라고 알긴 해도 안산시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와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계약은 그 공장주와 사장님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벗어나려면 체류 자격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체류 자격은 그 거주지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사장님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의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까다롭게 해요. 어렵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못 옮기도록. 그래서 이제 이들은 3년이 기본이에요. 일단 3년 기본에 1년 10개월을 사장님이 청원하면, 사장님이 도저히 안 돼요, 더 늘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최장으로 있으면 한 번에 4년 10개월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가. 일단 가. 그런 다음에 다시 받아오고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평생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못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숙련공이고 아무리 사장님이 원하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4년 10개월 곱하기 2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시행된 지 20년 됐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불법 체류, 불법 체류가 더 낫겠다 싶어서 불법 체류를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눈물을 머금고 가는 거죠. 짐을 싸서 가라고 하니까. 근데 아까 김에도 보셨지만 현실은 이러해요. 많은 공장에서 그 공장이 가장 숙련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면 사장님은 굉장히 대량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거죠. 또 새로운 노동자를 또 받아서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에요. 고용주들이에요. 제발 좀 가지 않게 좀 해달라고 좀. 이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계속 그 민원에 맞추어서 제도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줘서 아까 이들에게 E9을 줬는데 E9에서 E7-4라는 걸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통과하고 사장님 추천서 받고 점수를 몇 점 이상 따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들은 E7-4로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제도를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E7은 숙련 비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고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 이주자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진짜로 난리를 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시험 보고 하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좁은 문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주영 이주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에 3년 10개월 있다가 가고 하니까 이게 연결성이 없는 거죠.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숙련 노동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비숙련으로 왔다가 그걸 1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일을. 숙련 노동자가 되고도 남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사실은 굉장히 숙련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요. 본국에서도 이미 그 한국의 국내 노동자에 비해서도 되게 고학력이라던가 이미 노동 경력이 많다던가 숙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들 중에서. 그들이 낮추어서 오는 거죠. 여기 오려고. 왜냐? 한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 나는 3년 동안 눈 딱 감고 고생하고 가겠다. 이제 이 각오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많은 필리핀 노동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석사학위자도 있고 막 이랬어요. 엔지니어도 있고 막 이러고 마닐라에서 사회 선생님이었던 사람도 있고 사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비자 쿼터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려면. 방법이 없어. 아니면 결혼을 하든가. 여자면. 그죠?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는 이게 용이치 않을까 그냥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결혼이 낫겠다. 그래서 결혼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 이주와 노동 이주는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한국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외국인으로서는. 어쨌간에 합법적인 타이틀을 받아서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이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숙련이어서 그러냐 하면 숙련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숙련 노동자도 비자를 연장해 가면서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외국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살기 매우 어려운 나라다. 그래서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TS 사랑하고 한류 엄청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 맨날 봐도 나는 이주는 호주로 갈래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 한국은 그 유튜브를 볼 때는 좋은데 와서 노동해서 살려면 할 게 없다. 내지는 유학생들도 그래요. 한국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여기서 안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이나인 노동자라도 되고 싶은데 갈아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학생은 길이 없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졸업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상당수는 남고 싶지만 상당수는 대부분은 간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노동을 하며 정주하고 영원히 사는 방식은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숙련 노동자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비숙련 노동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숙련, 비숙련 모두에게 한국은 진입장벽이 여전히 아주 높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살려면. 그래서 아까 이제 단적으로 아까 그 EPS 제도가 고용허가제 제도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그 작업장을 이제 변경시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등의 사유가 있을 때 3번까지 봐주고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맨날 바뀌어요. 그때 바뀌는데 어쨌든 바꾸는 거를 변경을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는 작업장 업종만 변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동네도 바꾸지 말라고 이제 바꿨어요.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들이 바꾸면서 자꾸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경기도 제일 많은 거. 그래서 인구가 없는 지방으로 가도록 해라라는 이제 의도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지방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간 노동자들은 그 지역, 경상북도로 간 노동자들은 경상북도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로 못 옵니다. 그래서 이게 모빌리티 제약을 더 심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빌리티라던가 여러 가지 그 직업 선택권, 거주지 선택권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국제 사회로부터도 계속 권고를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사실 비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업주들의 그 민원을 고려하면 또 이제 국가의 전략을 고려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한 거죠. 국가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이 지금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로, 이나인 노동자로 온 사람들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동하고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한 거 좀 넘어가고, 아까 우리가 김해 사례를 잠시 방송으로 봤으니까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직접 답사하면서 했던 건데요.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공간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다만 우리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서울만 해도 좀 뭐 벌써 이런 게 막 구글링만 해도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래서 서울 안에 외국인 공간 어디 있나, 뭐 잘 알려진 대로 대림동, 가리봉에 있는 그 조선족 옌벤 타운도 있고요. 다 아시죠, 이거는. 이거 맨날 있으니까 아는 거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들이 주말에만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주말인 거예요. 일요일. 왜냐? 아까 보셨듯이 지방에서 다 노동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주중에는 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거나 뭐 이럴 때 관광객 말고는 이게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을 잘 못 보는 이유가 서울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있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일을 많이 합니다. 잔업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서울에 등장을 못 하는데 주말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 같은 데도 주말에 가면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주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주중에는 딴 데 가 있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도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대림동 그 타운과 같이 늘 있는 상설화된 그 에스닉 타운이 있는가 하면 게릴라처럼 곳곳에 주말에만 잠시 번개시장처럼 장터가 생기는 그런 외국인들의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서울에만 해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를 제가 한번 쭈르륵 봤어요. 여러분들의 상상하고 좀 일치하십니까? 자, 1등 안산. 역시 안산입니다. 2등은 수원이네요. 3등 시흥. 화성. 이거 화성인 거 알고 계셨어요? 부천, 구로, 영등포. 구로, 영등포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옌벤타운이 있으니까 조선족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이들은 다 뭐죠? 그래서 김해, 좀 이따 설명한 김해도 14등이네요. 인구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상당히. 그래서 그 대한민국 인구가 많은 순서는 좀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역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 제외 동포가 많은 동네이거나 아니면 공장이 많은 거예요, 영세 공장이. 아까 말했던 그 외국인 노동자를 삼성 이런 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 같은 데는 못 써요. 왜요? 대기업이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인구 300명 이하여야 돼요. 또는 매출액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는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외국인을 뽑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삼성이나 SK 같은 데 다니는 외국인은 대부분 다 굉장히 전문가들인 거죠. 반도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고, 박사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보면 아까 허용된 그 뿌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허용된 몇 개 업종에 고용인 300인 이하, 매출액 얼마 이하 뭐 등등의 중소 또는 영세 업체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많은 동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갑자기 몇 등급 등장했냐? 동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동탄에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이나인 노동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화성입니다. 왜냐? 영세 그 중소 공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화성시예요. 그래서 뭐 몇만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공장 곳곳에 다 고용이 돼 있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리는 서울 이런 게 아니고요. 화성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보시면 우리가 아는 화성은 저기 동탄 신도시겠지만 거기 아니고 저 옛날 화성 구읍내 있잖아요. 만세시장 있는. 거길 가셔야지 외국인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하고 그 동선이 겹치지 않아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주민 공간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조선족 타운 또는 인천 차이나타운 같이 정착된, 에스태블리시된 에스닉 타운인 거죠. 서구에도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것들. 한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림동 중심으로 있는 조선족 타운이 대표적이고요.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죠. 자,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이미 이제
날마다 있어요.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영토인 거죠. 그들의 배타적인 영토고 상설화된 에스닉 앙클레이브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를. 그래서 서구는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 다 자기네 동네 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뭐 리틀 마닐라도 있고 무슨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다 에스닉별로 동네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서구에서 일어나는 거랑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건 외국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각종 특정 에스닉이 아니고 각종 외국인,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동네들이 주말에만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봤던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동네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켄 앙클레이브라고 해요. 이 에스닉 앙클레이브 따라한 건데 위크엔드만, 주말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만 있다 사라져요. 주중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왜 이제 원래 위켄 앙클레이브는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어떤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위켄 앙클레이브 제일 유명한 데가 홍콩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사도우미 이제 사태로 유명해진 케이스가 싱가포르, 홍콩 등등이잖아요. 필리핀 가사도우미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간지 한 50년 됐거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들은 국내 최저임금보다도 더 덜한 임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계층이에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집에 사실은 기숙을 하죠. 그런데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은 주인이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집도 좁은데. 홍콩 아시죠?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 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요? 일단 공짜인 동네를 가야죠. 공짜. 어디겠어요? 비어있는데. 도심. 인텔리전스 빌딩. 그래서 도심에 있잖아요. 대기업 본사 같은데. 그런데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덥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지하철로도 막 갈 수 있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그래서 그냥 돗자리를 그냥 광장 한가운데나 여기 홍콩 다국적 기업 은행 1층 로비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먹고 하다 헤어져요. 이게 위켄 앙클레이브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대규모로 이제 타이완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타이베이 홀 중앙역에 이렇게 생기고 이 홍콩 광장이고요. 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장관이 되는 거예요. 스펙터클이. 그래서 주말마다 이거 찍어오는 외신 기자들도 엄청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굉장히 취약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갈 곳이 없는 일요일 날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시공간인 거죠. 잠시나마.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지만 그녀들이 직접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위켄 앙클레이브예요. 원래는. 근데 한국은 유사는 한데 조금 다르다. 매우 다르다. 사실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한국 일단 아까 보셨듯이 다 남자야. 왜냐? EPS로 온 90%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매우 젊습니다. 20, 30대 외국인 남성 노동자인데 자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요. 이 가사도우미하고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국내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 막 새우 같은 거 막 사 먹잖아요. 안 아깝다면서요. 그래서 돈을 많이 씁니다. 본국으로도 많이 보내지만 여기서도 많이 써요. 혼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쓰는 패턴이 국적마다 다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엄청 많이 쓰고 예를 들자면 베트남은 다 보내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송금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쓰는 돈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돈도 그냥 돈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업도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들과 달리. 여기는 자기들이 돗자리 깔고 놀다 그냥 가는데 한국은 이들을 지원해야죠. 이들마다 나타나니까 먹어야 되죠. 아까 시장 봤잖아요. 한국 시장에 등장해가지고 시장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점포로 변신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출몰하는 주말마다 이제 시장이 붐벼요.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갑자기 죽어있던 지역 아무도 없던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난 그런 그 구산업도시의 구읍내가 이들을 위한 시장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제법 눈에 띕니다. 그래서 김해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도시의 신도시 말고 구시가지. 그래서 거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구시가지에 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등장. 그래서 일요일날 이 사람들을 태우는 택시기사들이 완전히 성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휴대폰 보면 1번이 그 택시기사 아저씨 번호예요. 보통. 그래서 1번 누르면 자기 전용 아저씨 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공장은 곳곳에 있잖아요. 산속 곳곳에 있는데 아까 읍내는 저희 도심에 있잖아요. 와야 돼. 제법 이동거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다 이용합니다. 왜냐? 지하철은 서울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곳은 굉장히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잘 와요. 해화동 뭐 등등등 동대문구 이런 데는. 근데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하철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하니까 그냥 택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들이 뭐 이동하면서 또 가서 사고하면서 하는 그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도 조금 한국이 최저임금을 주는 그 정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한마디로 가처분 소득이 제법 많은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김해 외국인 거리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시장님도 나와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지자체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대대적인 도심 재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꾸며줘요. 이렇게 이런 거 막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여기가 김해 외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가시면 어디 있냐? 김수로 왕릉 바로 앞에 있어요. 김수로 왕릉 아시죠? 김해는 가야의 구도. 그죠? 가야의 수도인데 김수로 왕릉 바로 옆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그냥 왕릉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로 왕릉을 일요일 날 가보시면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른데 뭐 화성이나 등등 다른데 이 외국인 거리가 형성된 데는 그냥 뜬금 쇠퇴하는 구도심에 그냥 형성된 거예요. 근데 김해는 살짝 그것과도 좀 달라. 이게 역사의 고도기 때문에 도시의 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관광지처럼 변신하고 있어요. 자칭 경남이 이태원이래요. 실제로 이태원 비슷하게 생겨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김해 전체를 보면 지도로 이게 김해 전체 꽤 넓어요. 공장은 다 이런 데 있어요. 진영 KTX역이 여기 있거든요. 진영역 있고 이 동네가 다 공장인데 이 동상시장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여기 앞에가 바다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항구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선사시대 때 모든 배들이 여기를 거쳐가면서 여기가 나름대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괜히 뭐 타밀 왕국의 공주가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김해는 그 시절에 선사시대 때 굉장히 문명의 그 요충지를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야 왕국이 철기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앞선 기술을 기반으로 번성을 했던 역사적인 고도가 맞고요. 이제 그 역사적인 고도가 좀 쇠퇴했어요. 이런데 막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여기가 쇠퇴하던 와중에 이제 이 외국인 거리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김수왕릉 옆에 지금 같이 그냥 발달하고 있어요. 같이 역사문화 지구와 외국인 거리가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 김해는 그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도 쪽에 많은 지역들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행안부가 지금 분류시켜놨는데 김해는 예외입니다. 김해는 생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뭐 활성화 지수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라든지 지속 가능성을 살피는 그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김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부산도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그런데 김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해를 보시면 지역 총생산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숫자하고 거의 비례해요. 그래서 뭐 인과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같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김해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긴 하지만 인구 55만에 그 외국인들의 기여가 지역 내 총생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건데 이쪽이 지금 외국인들이 되게 제일 많은 데예요. 근데 그 동상시장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택시로 아닌 버스로 뭐 여러 가지로 이동을 해서 주말마다 이제 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해의 특이성은 조선족이 별로 없어요. 이까지 오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제중동포는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외국인들 중심이에요. 이나인 노동자 중심, 그리고 그들의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나인 노동자 중에서 상당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74라는 숙련직으로 전환을 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들이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비즈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말고 그냥 사업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안 오고 김해로 그냥 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뭐 이스탄불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막 그 피자도 먹고 했는데 터키 레스토랑이 거기 있어요. 아까 그 17개국에 터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터키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주 노동자 아닌 거 확실하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비즈니스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동상시장 이런 데서 주인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제는 외국인도 주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꼭 이 전직 이나인 노동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하러 온 외국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지역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야의 고도 뭐 이렇게 작은 그런 도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변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 김해는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지만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사실은 그 인근의 대도시 창원 이런 데가 굉장히 큰 산업도시잖아요. 그런 데로부터 하청업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다 몰려있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곳곳에 막 이렇게 난개발되어 있는 이제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04년 이후부터 갑자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함께 같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영세하지만 어쨌든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광역 교통망인데 SRT, KTX 둘 다 연결돼요. 그리고 김해를 어떻게 가요? 그냥 국제공항에 내려서 그냥 그 모노레일 타시면 돼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 이거 부산역 그 다음에 부산국제공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김해를 관통해요. 그래서 이제 김해가 규모는 작지만 대도시 사이에 끼어서 부산과 창원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광역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괜히 여기 이렇게 중심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해 이런 역사적인 이제 위치성과 역사성 등등등 문화적 자산 등이 어우러져서 이제 김해 이런 다문화 공간이 만들어졌고 아까 봤듯이 이게 그 합성초등학교가 그 동상시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제일 오래된 학교거든요. 1904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지금은 57%가 다문화 배경의 어린이들이고 그들 부모의 85%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커플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지자체도 굉장히 이름도 웰컴로 42길 뭐 이런 것만 만들어가면서 이제 한마디로 가야의 고도의 정체성이 21세기의 다문화 도시로 새롭게 장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이 활성화하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듯이 가면 아예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동상동 시장, 이게 김해에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이거든요. 여기 가시면 아예 다문화길이라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통길, 다문화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그 전통시장을 재정비를 해서 이렇게, 이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부산 시민이세요. 그래서 이제 수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사장님 등장, 외국인 사장님 등장하고요. 이제 그들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알바생을, 유학생을 뽑습니다. 예를 들자면, 할랄푸드 팔아야 되는 가게면 인도네시아 여학생을 이제 알바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잘 호스팅을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태원 같이 인터내셔널한 장소로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이나 서비스업도 굉장히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대출해주고 행정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마트도 이제 계속 변신하고 있어요. 이들을 이제 손님으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은행이 등장해요. 하나은행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듣도 보도 못한 금융기관들이에요. 이게 뭐냐? 송금 전용 금융기관이에요. 국내 기업도 있고 국제 기업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서 아예 길 하나가 전체가 금융가예요. 양쪽으로 모두 다 이런 금융기관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들이 다들 주말에 와서 송금하는 게 일이니까 일요일날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은행도 다 일요일날 문 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이 생기고 있고, 뭐 푸드는 말해 뭐해. 그렇죠. 할랄 푸드 굉장히 많고요. 왜냐?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우즈벡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할랄 푸드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할랄 푸드나 뭐 외국 푸드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절조차도 연화사라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엄청 오래된 사찰이 있거든요. 제가 간 날 지금 청소 중이세요, 스님이. 근데 이분만 한국인이시고 나머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더라고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등등등이 함께 이 절에 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안내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회원 모집도 다 외국어로, 베트남어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국가적, 종교조차도 초국가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거는 태국 절이에요. 그리고 뭐 모스크는 아직은 없지만 다양한 기도 장소라든지 이슬람 뭐 종교 장소 같은 것도 곳곳에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종교도 완전히 초국가적인 종교고요. 뭐 기독교는 너무 많아요, 이미. 그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안 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가서 저렇게 포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더니 이슬람 신도들이 다 자기 교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라신한테 하든 하나님한테 하든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초국가적인 다문화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의 현장, 이런 이제 장면들. 아까 김수로 왕궁가니까 절반 이상이 다 외국인이고,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길거리에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위켄 앙클레이브이긴 하지만 점점 외국인을 마주치고 함께하는 그 비즈니스로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3년에 한 번씩 여가부가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지표에 비해서 경남일보가 따로 이제 실시를 했어요. 똑같이. 경남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했더니 김해만 딱 떼어놔서 보니까 유난히 다문화 수용성 지표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지방이라고 생각되는 김해가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엄청나게 역사적 고도인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도시를 브랜딩하고 지금 성장해 나가는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방에서. 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만 잘 나가고 경기도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가 있다. 근데 다문화주의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이제 사회를 꿈꾼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탁상 공론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마주침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보다 보면 이런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고, 뭔가 이제 거기서 쟁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서로의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해소해 나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색하게 되더라. 김해 사례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그 학교에 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정책 같은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아래로부터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단면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으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의견을 형성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제 참여하시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